고려의 종교와 사상입니다. 자, 고려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가 당시에 가장 융성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고려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던 건국 초부터 불교를 숭상하는 숭불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팔간회나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를 아주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스님을 선발해서 관직을 주는 승과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승려들 중에 신망이 높은 승려들을 왕사나 국사로 삼아서 그런 공식적인 지위를 줘서 정치에 조언할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시대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조선시대는 불교를 굉장히 억압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왕사나 국사 같은 것들은 거의 없었는데, 이 고려시대에는 달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 중요한 불교 행사였던 팔간회를 보자면, 이 팔간회라는 것은 불교 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전통적인 사상이나 도교 사상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연등에는 부처를 섬기는 까닭이고, 팔간에는 하늘의 신령 및 오한 명산 대찬 용신을 섬기는 까닭에 이걸 한다. 이게 훈요 10조에 남아 있기 때문에 팔간에는 당연히 불교 행사 중에 하나지만 다른 사상들도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팔간의 진행을 보면 여기에 송나라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동번, 서번, 탐나가 토산물을 바쳤다, 이런 것들은 당시 고려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외왕내제라고 해서 황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가 뭔가 토산물을 바치는 것을 마치 황제가 다른 나라한테 조공을 받는 것처럼 행세를 해서 고려의 황제국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송나라 상인이나 여진 추장이나 탐나 사절단 등이 왕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고 공물을 바쳤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황제국 의식에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를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았고, 왕실이나 문벌 가문에서도 승려를 배출했는데, 고려의 대표적인 승려였던 의천도 이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자 출신이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데, 이런 사람도 스님을 할 정도로 당시 불교의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이 고려 시대의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불교는 선종과 교종으로 나뉘어져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교종과 선종의 차이가 뭐냐? 교종은 불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적인 이론을 세우는 종파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불교는 거의 교종인데, 이게 신라 말기에 이 선종이 우리나라에서 융성하면서 고려시대의 주요 종파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선종은 불경보다는 참선 수행을 더 중시하는 종파란 말이지. 그러니까 같은 불교지만 깨달음을 얻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까 말했던 이 의천이 이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송나라에 유학을 간 다음에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고 교관겸수라는 걸 내세웁니다.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교관겸수가 뭐냐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전도 읽고 수행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관겸수인데, 의천은 사실 교종 쪽 인물이기 때문에 불경도 읽고 참선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교종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한다. 이게 의천의 천태종이고, 의천이 불교를 통합을 시도했던 내용입니다.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교종 중심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스님이기도 하고 신분도 워낙 높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이게 불교 통합이 되는 것 같았지만 의천이 죽은 뒤에 불교 교단은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의천이 죽은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진울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자, 이 사람도 또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주장해요. 근데 그 전에 진울은 당시 고려의 불교가 지배층 사이에서 워낙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세속화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혁을 해보겠다고 이 불교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수선사 결사라는 거래, 진울은. 자, 그리고 이 불교 통합을 또 주장을 하는데 수선사 결사와 함께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진울은 선종 쪽 사람이기 때문에 선종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알겠죠. 의천과 진울은 모두 시대는 약 10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의천이라는 사람은 왕자 출신이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진울이라는 사람은 당시 세속화된 불가 너무 심각하다,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순선사 결사를 조직을 하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통합을 주장하지만 교종을 중심으로 할 거냐 선종을 중심으로 할 거냐, 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울이라는 사람은 연대를 보면 알겠지만 무신정권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신정권이 이 진울을 또 많이 환영하고 대접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온 연대를 보면 딱 그 무신정권 시절이란 말이야.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나잖아. 이 사람이 한창 뭔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활동하던 시절에는 무신정권기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의천과 진울이 다른 점이 교종 중심이냐 선종 중심이냐인데,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의천은 교광겸수를 주장하고 진울은 도노점수 정해쌍수를 주장했는데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의천의 교광겸수는 자료 1이고 진울의 도노점수 정해쌍수는 자료 2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천태종을 중심으로 백년사 결사를 결성한 요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무신정권기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자, 요새의 사상은 참회의 실천을 강조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가 보기에는 의천이건 진울이건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야. 전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한테나 참선이냐 경전이냐 요게 중요하고, 요새가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은 경전을 읽기도 힘들고 참선을 하기도 힘드니까, 봐봐, 뭐 생활하기 바쁜데 참선을 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살면서 실천적으로 참회를, 자기가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해서 혹은 지금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를 한다면 그러한 참회를 뭐 경전 읽고 참선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참여하면서 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호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봤을 때는 교광겸수 정해쌍수 둘 다 어렵거든. 뭐 참선을 해라, 뭐 경전을 읽어라. 일반 백성들은 경전도 못 읽고 참선도 못해. 근데 요새가 야 그냥 살면서 실천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대중들은 이 요새의 사상에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지. 진울의 도노점수라는 건 수행이 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하진 않았어. 수행이 깊은 자는 도노점수 하면 되는데, 진울이 한 말이 맞는데 일반 중생한테는 그냥 참여하면서 그냥 자기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요새의 주장이었지. 대중들이 이 사람의 주장을 많이 환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유불일치설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가 이 중요한 사상이 두 개인데 해심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교를 깊이 공부했다가 나중에 스님이 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해심이 봤을 때 자기가 유교 불교 다 공부를 해보니까 뭐 핵심적인 얘기는 좀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똑같다. 구분하지 말고 같이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은 이전에 해심, 요새, 진울 이런 사람들은 시대가 이 생몰연대가 비슷한데 모두 이 무신정권 기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뭔가 사상적으로 새로운 걸 자꾸 이제 내세웠단 말이지. 하지만 원간섭기가 되면 이때 불교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친원 세력과 연결돼서 많은 폐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불교가 매우 부패하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하는 신진 사대부들이 억불 정책을 펼 때 명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불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타락하고 백성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종교다. 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원간섭기에 문제가 많았던 불교를 대상으로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원간섭기 때 불교가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의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 교광겸수를 내세웠고요. 그래서 교정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진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세속화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정해상수 도노점수 주장에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의천과 진울을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둘 다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세부적인 면에서는 달랐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요새라는 사람은 대중적 호응을 얻은 백년사 결사를 결성을 했다. 그리고 해심은 진우를 계승한 사람이다. 제자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운 중요한 주장은 유불일치설입니다. 자, 보면은 의천은 당시 문벌들이 지배층이 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요새 진울 해심은 무신정권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거 이제 그 이후에 원간섭기가 되면은 친원세가 연결돼서 세속화되고 많은 폐단이 있었다. 그래서 고려의 불교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교로 넘어가면 자, 유교 역시 고려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인데 자, 건국 초부터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아서 정치를 하는데 반영하는 정치 철학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태조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익혀 옛일을 거울로 삼아 지금을 경계해야 된다. 학교도 세우고 유학을 진흥을 시켜서 통치에 활용하려고 했던 거지. 자, 강종 때가 되면 과거제를 실시해서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선발하려 했습니다. 성종 때가 되면은 수도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12목의 경학 박사를 파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학은 유교 경전을 마스터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불교 경전이 아니야. 이 12목에 파견된 경학 박사는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지. 자, 고려 중기가 되면 최충과 같은 이름난 유학자가 배출이 되고 이 사학이 설립. 사학이라고 하면은 국자관 같은 거는 국립학교인데 당시 이제 과거 시험이 매우 중요하고 유교 공부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사학이라고 해서 이 국립이 아닌 민간에서 유교를 교육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국자관 같은 거는 일종의 공교육이죠. 대학교 같은 곳이고 사학이라는 것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려 후기가 되면 성리학이 도입이 되는데 이 신진 사대부들이 당시에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불교의 폐단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불교의 폐단, 왜 이 시기에 고려 후기에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의 폐단을 강하게 비판하냐? 원간 섭기 때 불교의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을 봅시다. 자, 도교도 역시 국가에서 좀 많이 밀어줬는데, 자, 국가 차원에서 도교 사원을 건립을 하고 도교 의례를 지내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교 사원은 뭐 구효당, 보건군, 기은색 이런 사원들이 국가에서 만들어진 사원이 있었다고 하고, 또 국가에서 주재한 도교 행사는 초제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삼경 설치와 서경 천도 운동이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요 10조에 보면 서경이 되게 중요한 땅인데 이유가 뭐냐? 수덕이 순조로워서 풍수지리설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서경이라는 곳이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른 뭐 전략적으로 중요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기운이 좋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또 풍수지리설가 이 팔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풍수지리라기보다는 도교와 연관이 또 많지. 오암,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까닭이다. 그리고 풍수지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명산, 대천 이것도 땅의 기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에도 근거로서 활용이 되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이유가 뭐냐?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기운이 좋다. 이런 게 근거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이 고려시대의 여러 주요 사건에도 영향을 준 사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고려의 역사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역사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려도 조선처럼 왕조실록을 썼는데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이후에도 계속 만들었지만 고려는 외침이 잦았기 때문에 실록은 다 불타거나 소실돼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처럼 막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놨으면 개 중에 남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고려는 실록이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가 실록을 썼는데 외적의 침입으로 없어진 걸 보고 계속 백업을 만들어 복사를 해놓습니다. 왕조실록 한 복사본을 한 4개를 만들어서 막 전국에 흩어놓거나 뭐 나중에 뭐 5개를 만들거나 해서 그렇게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당시에 2개가 남아있어. 근데 조선은 그렇게 했는데 고려 왕조실록은 썼다라는 기록만 있지 실제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자, 고려시대 이제 역사책 중에 이제 국가에서 추진해서 만들어낸 책이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삼국사기는 제목처럼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인용 때 김부식이 대표적인 문벌이지. 이 사람의 망명에 따라서 편찬했고, 자, 김부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썼고 기전체로 편찬을 했다고 해. 그럼 기전체가 뭐냐? 기전체는 이 주제별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기전체는 책을 보면 왕 얘기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제후들의 내용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막 그냥 하나하나 인물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게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전체라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그냥 착 늘어놓는 게 아니고 주제별로 나와서 자, 지금부터는 왕 얘기만 하겠다. 왕만 쭉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제후들의 얘기만 하겠다. 제후에 대한 얘기 쫙 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 열점만 쭉 쓰고 주제별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명한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 1193년입니다. 시기적으로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 이후에 이규보라는 사람이 저술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고구려 시조 주몽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는 그냥 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기승전결이 있어. 사건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적은 것을
서사시라고 부르는데, 이 동명한편의 내용은 고구려 시조 주몽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뭐냐? 자, 시조 주몽에 대한 서사시니까 건국신화가 적혀 있겠지. 우리가 주몽에 대해서 뭐 해모수가 내려와서 유화 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래서 태어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동명한편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역사책에도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동명한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 일현 스님이 몽골 침략 이후에 저술을 했고, 자, 이때는 이제 고구려보다 더 오래전 거를 찾아냈어. 단군이라는, 우리의 공통조사는 단군이다. 그래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내세운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단군 왕건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국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제목처럼 삼국의 건국부터 얘기를 하고, 동명한편은 고구려 계승의식이니까 고구려 건국했던 주몽의 이야기를 하는데, 삼국유사는 단군신화 얘기부터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를 넘어서, 야, 고구려보다 더 옛날에 고조선이 있었는데 우린 걔네들의 후예다, 공동조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많이 비교가 되는데, 자, 유교적 합리주의고 삼국사기는, 삼국유사는 설화와 전설을 다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 안 믿어. 말에서 태어났다, 그렇지? 금으로 된 상자에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금수레를 탔다, 괴이에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삼국유사는 그런 일들이 원래 제왕쯤 되는 사람이면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게 맞다. 삼국유사의 사실 이 집필 의도 자체가, 삼국사기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삼국사기는 1145년이란 말이야. 삼국유사는 1281년이잖아. 그러니까 삼국유사보다 삼국사기가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좀 빼먹고 안 적은 거 좀 적어야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시작한 것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시기에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는데, 자, 제왕운기도 보면은 또 단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원나라의 침입을 받은 이후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넘어서 단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역사책이 적혀 있는데, 자, 그래서 성리학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의명분이라든지, 대의명분도 결국은 유교적인 명분에 맞는지, 정통의식, 이게 바로 유교적인 명분입니다. 얘가 반역자냐, 혹은 정당하게 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냐.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통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나라들의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전에 마한진한 변한, 이런 나라들의 정통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역사책이 적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뭐냐, 대의명분이라든지 정통의식이 생긴 게 뭐 때문이냐, 이런 것들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다. 고려 말기에 원간섭기를 지나면서 안향이 성리학을 들여오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심화시켰다 그러죠. 그 원나라의 성리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그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사략이라는 역사책도 적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략에 당연히 성리학자인 이재현이 저술했기 때문에 성리학의 유교적인 대의 명분이나 정통 의식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